없었으면 탱크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블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도 탱크를 막을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이제 했고, 지금도 물론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참 우크라이나 살리는 거, 탱크가 없어도 탱크를 이길 수 있는 그 폭탄 때문에, 이 성 제블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뢰가 있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 들었더니 그런 그 2014년에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거기가 생기면서 우리가 군목 제도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군목을 못 갔어요. 정교회 사제만 군목으로 갔고. 근데 우리 기독교 군목들이 2014년에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이 군목들이 요번에 전투하러 가는 군인들한테 기도해주고 그러면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 옆에서 누가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 정교의 신앙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요.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 옆에서 누가 싸워주는 것 같고, 총알이 자기한테 날라오는 것 같은데 피해간다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가는데 말벌집을 건드려가지고 이 러시아 군인들이 3명이 죽고 25명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전투기가 날아가는데 전투기가 흡입구 같은 게 사실 새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새가, 큰 새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또 하늘에. 이런 새가 흡입구 때문에 들어가면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총으로 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총으로만 해갖고는 지는데 이 총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준다는 것이 지금 간증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이 이번 기회가 천년의 정교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한 70%는 정교의 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정교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정교의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저도 오죽하면 정교회 가서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우리는 뭐 우상이라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아끼는 그런 거라고 보면 그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번 전쟁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범죄를 하고 사람을 살인하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뒤에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번 이 전쟁에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기회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가난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이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많은 희생이 당한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아이고 빠져버렸네. 다 버렸네. 응. 역시 개구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교 사역하면서 저는 이제 3가지 사역을 했어요. 하나는 한국어 사역. 이제 한국어를 왜 하게 됐냐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한국어에 대한 그 필요성이 많이 있고, 한글 학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가능하면, 저는 우즈벡에서 우즈벡어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어를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선교를 할까요 하다가 한국어가 있겠다. 근데 마침 한국어 학과가 2개 대학이 있어요. 근데 한 학교에 가서 제 아내랑 같이 막 벽에다 손잡고 막 진짜 기도했어요.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이제 내가 이제 그 전에부터 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은 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 이제 한국어 학교와 하면서 한글 학교 있고, 외대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이제 한국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어 가르치는 거 선생님도 하고. 그래서 한국어 이제 이 파트가 하나의 파트가 저희가 일을 하고, 하나가 NGO인데 아까 우리 박희준 목사님, 박희진 목사님이 기아 대책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기아 대책에 우즈벡에서부터 멤버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월 멤버십이죠. 기아 대책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제가 받아가지고 했던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4년 이 크림반도가 뺏기면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 크림반도에 있는 사람이 다 키예프로 이렇게 피신 온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식료품도 나눠주고 어떤 교회랑 같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작은 교회도 생겨,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기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난민 사역 같이 피난민 사역이죠. 이제 그것이 계속 한 2년 3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역을 2년 3년 하고 이제 저희가 NGO 등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아대책과 같이 예를 들어 고아원, 장애인 고아원이 또 있는데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물 파주는 일도 하고 뭐 이제 컴퓨터도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NGO 사역을 이렇게 한 게 있었고, 또 하나가 교회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붙여줘서 우리가 주일 예배로 인도해서 이제 교회 이루는 거. 그래서 이 사역은 청년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왔다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나 뭐 우리 중요한 게 한국 목회하고 다르게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 사실 마음에 늘 두고 있는데 이런 제자들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 지금 되게 이게 세 개의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한국어는 일단 현재로서 다 문을 닫고 있죠. 근데 코로나 시대 때도 줌으로 했어요. 줌으로 한국어 가르치는 들 계속 해서 사람들 만나고, 이 전쟁이 터졌으니까 줌으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이제 묻죠. 안부를 어떻게 잘 지내냐, 안전하냐. 그리고 전쟁이 나자마자는 우리가 이 전쟁이 났으니까 이 소식을 좀 한국 사람한테 알려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이렇게 팻말을 써가지고 보여줬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범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전쟁 멈추게 해주세요. 뭐 그런 메시지. 근데 이 학생이 있었던 때에는 그래도 러시아군이 점령되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 학생이 있는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가 점령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을지 물었을 때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자기네 마을에 러시아 군인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면 우리들한테 총을 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학살이 일어나는 걸 막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러시아가 어떤 군대가 형성됐냐면 어떤 러시아 정규군이라고는 물론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외곽지대에 있는 거, 가난한 동네에 있는 마을 같은 부대들, 이런 부대들이 우크라이나에 사실 온 거예요. 그래서 키우라는 수도 근교회를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막 왔었던 부대들이 이 부차라고 이르핀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키우에 살고 있어도 이 수도에서 가까이 있는 마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로 치면은 좀 부촌이에요. 부촌이라는 게 이제 키우 시내보다도 좀 집도 다 이렇게 좀 크고 별장 같은 집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한국 별장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집도 좋고 나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집 먹을 것도 없어서 군대 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군대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네들하고 비교 안 돼. 그래서 대통령이 오죽하면은 와서 우리 한국 국회 연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에요. 와서 봤더니 자기네 집에도 없는 큰 평면 TV도 있기도 하고 아이패드도 있고. 그래서 사실 러시아 가난한 사람들 그걸 못 가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다 뺏어가는 거지. 그리고 차에다가 자기네 뭐 물품 실어온 거를 버린다 할때도 그걸 다 싣고 후퇴할 때 가져가고, 또 길거리에 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개까지 다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 막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참 전쟁 범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죄 없는 시민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줄여서 그래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전쟁은 빨리 끝나는 것이 가장 좋죠. 전쟁은 많이 끝나고 좋지만 사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어떻게 언제 복구될지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우리들이 구호품들을 보내면 현지인들에게 나눠주는 일들 계속 교회들이 하고 있거든요. 침례교 같은 경우도 교회가 부서진 교회들이 많고요. 우크라이나는 침례교가 제일 많고 오순절 교단이 그 다음에 많고, 그래서 침례교 역사는 한국 침례교보다 더 길어요. 역사는 유럽에서부터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떤 이제 하는 행동 그런 거는 미국 침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방언을 하지 않고 뭐 그런 거, 여자들이 수건을 쓴다든지 좀 약간
한국으로 말하면 좀 보수적인 그런 적인데, 만약에 침례교회에서 방언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는 안 하는 거죠. 그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거, 한국보다도 더 훨씬 보수적인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이 역사는 옛날 그 공산권을 지나가면서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네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다 감옥에 갔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권 시대에 종교를 못하게 했었는데 자기 종교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감옥에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가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가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교회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유배를 시켜요. 유배를 시베리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엔 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가는 거예요. 시베리아까지, 우크라이나 땅에서 걸어가면서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래 가게 하니까. 가족들도 같이 걸어가고 한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떼거리로 같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같이 그룹으로, 호송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겨울이 오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 겨울이 나도록 지내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 마을에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러시아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러시아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러시아의 곳곳마다 러시아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신앙의 참 발자취가 있어요, 이분들의. 그래서 러시아 침례교회가 시골마다 유배를 가면서 시골에 거기서 정착 가면서 동네 사람들 전도하고, 또 다시 유배를 가고, 그러니까 죽기도 많이 죽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킨 그 역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그냥 말 그대로 옛날의 공산권처럼 없애져 버리는 나라로 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하게 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평화를 사랑하고 어떤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싸우지 않는 나라. 예전부터 어떤 나라가 침범해 오면은 그냥 거기에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거기 점령이 당했지, 끝까지 레지스탕스 해갖고 싸우진 않았어요, 이 나라들이. 근데 이번이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이야기했죠. 3일 만에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싸워도 3일이면 족하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단결시키는 것도 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뭔가 변화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또 부연 설명하세요. 네. 할거 있으면. 네. 제가 해도 돼요? 네, 그럼요. 아, 정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되게 떨리는 마음 같습니다. 박수 한번 더 쳐요? 주님께 영광 돌려요. 사모님 성함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제 이름은 유성목 선교사예요. 성목. 저는 대학 2학년 때 예수님 만나서 그때 이제 CCC 훈련을 받으면서 단기 선교를 이제 90년부터 하나님 가게 하셔서요.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갔을 때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이 선교를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3학년 때 이제 주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겠다고 헌신했고요. 그 뒤에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 김미로 이제 선교사 만나서 이제 결혼했고요. 저희가 99년도에 훈련을 받고 이제 두 살 딸과 5살 아들과 함께 이제 카자흐스탄에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희 FMB 해외 선계 그 팀 사역들을 좀 배우고 우즈베키스탄에 가도록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1년 동안 알마티에서 선배님들 사역 그 팀 사역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FMB 최초 선교사로 이제 저희가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갔지만 그 모슬렘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매일매일 그 감시받는 그 속에서 누가 인터폰을 누르면 혹시 경찰이 와서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제 약간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떳떳한 종교 비자가 아니라 저희는 NGO 비자를 가지고 NGO 일을 하면서 숨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1년, 2년씩 지나면서 옆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추방돼서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10년 동안 지속되면서 저희가 이제 비자를 1년마다 연장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자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해서 이제 그때 우즈벡 선교사님들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비자를 왜냐하면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3개월 비자 받으면 3개월짜리로 또 살고 또 연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추방될 때까지는 1년씩 연장이 돼서 10년 동안 이제 있다가 추방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인 선교사로 물론 제가 아가씨 때 헌신을 했지만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는 저희 손잡고 갔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근데 이제 저희가 2010년도에 추방될 때는 5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추방돼서 와서 그 대전의 지족중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로 하니까 난 너무 좋다 하고 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어권이 아닌 러시아권에서 이 아이가 배우다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결과가 이제 나오잖아요. 성적표가 나오는데 거의 이제 뭐 300 몇 명에 300 몇 등 하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일탈 행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와서 저희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힘들다 이것만 알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저희도 되게 상실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땅에서 이렇게 배척받은 그런 어떤 상실감이 어떤 돌봄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그 추방됐을 때만 해도 추방된 선교사에 대한 매뉴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만나면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교인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언제 다시 다른 나라 갔냐. 사실 저희는 상실한 마음이 있고 자녀들이 사춘기를 막 달리고 있고 그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만나면 그냥 식사 밥 한 번 먹으면 저희는 되게 위로가 되는데 언제 나가냐 어디 갈 거냐 그런 질문들이 또 한 번 저희들 이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실 저희 남편이 연희동 안식관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너무나 이 마음 상실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들은 또 아들대로 일탈 행위를 하고 그러다 이제 기도 가운데 리서치를 북인도도 갔다 오고 우크라이나 또 누가 건면하셔서 갔다 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이제 저희가 간 지 한 2년 만에 처음부터 저희 아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들은 약간 좀 예능기가 있어서 춤추는 거 좋아하고 체육을 잘하고 이제 그런 예체능 쪽으로 좀 잘하는데 그런 쪽으로 얘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얘를 끌고 갔는데 아이가 이제 마음을 이제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학교를 데려다 주면 저희가 언어 공부하고 오면 얘가 집에 와 있고 학교 공부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초창기 때 저희가 2011년, 12년 겪으면서 얘는 사춘기를 되게 세게 하는구나. 그냥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3년 한 봄쯤 이맘때쯤인데요. 아이가 이제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봤더니 사춘기가 아니고 심한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얘가 마음을 다 놔버렸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 6시가 되면 자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방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자가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게 심한 우울증, 심한 사춘기에 뭐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선교사 자녀로서 이 아이가 이 정체성이 힘들어서 그러는구나 해서 그때 이제 본부에 FMB 해외 선교에 허락을 받고 저희는 사실 가족들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나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었는데 또 본부의 방침이 남편 선교사는 선교를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제가 탈출하듯이 이제 아들과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나와서 이제 물과 이렇게 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아이가 키가 179인데 179에 몸무게가 59kg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살려야겠다 해서 조금씩 이제 밥을 먹였는데 애가 조금씩 먹으면서 그 우리 해외 선교회에서
그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네, 그런 정신건 거기 뭐라고 그랬죠? 잘 모르겠네요. 병원 연결해 주셔서 여의도교회 권사님께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선교사 자녀 이제 MK들하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용기를 내서 같이 가져서 전문가 앞에 가니까 그동안 자기 심정을 다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었고 5살 때 선교지에서 가서 받았던 어떤 충격들에 대해서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을 다 토해내면서 막 울 때 제가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 왜? 엄마 아빠도 젊었고 30대 초반이고 엄마 아빠도 타문화에 적응하느라고 너의 그런 아픈 거를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과하는 시간을 갖고 의사 선생님의 어떤 그런 친절한 설명 속에 이렇게 처방해 줄 텐데 너가 잠을 잘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얘가 이제 몸무게가 좀 늘어나고 눈빛도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6월 달에 나와서 8월 달 정도 되니까 아이가 좋아졌어요. 근데 아이가 고3 1년이 남았는데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왔는데 아이가 좋아지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학교는 당장 못 갈지라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가면 위험하다. 다시 그 현장에 가서 재발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래도 최소 6개월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 남겨놓은 이제 사춘기 딸, 정말 그 딸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화상 통화를 하는데 사춘기니까 아빠랑 약간 말도 잘 못하는 시기인데 엄마는 또 오빠 때문에 나가 있으니까 방학 동안 3달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막 우는데 같이 저희가 울고 오빠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참자. 오빠를 살려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연장을 했어요. 비행기표를 연장을 하고 더 3개월 있다 들어가는 걸 했는데 아이가 이제 좀 좋아지니까 제가 이제 건강검진 있잖아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 근데 그것을 하게 됐는데 그 검사 후에 제가 유방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된다고 이제 초기라 다행히 그렇게 발견됐을 때 이제 안식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왜냐면 이제 아들의 그런 심한 우울증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또 유방암 진단을 받으니까 정말 다 할 말들이 있으셨어요. 선교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제 주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시간들을 잘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또 혼자 받고 저희 아들은 이제 6개월 치료를 받고 아이가 자기 고등학교 졸업해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얘 혼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고3 과정을 이제 잘 마쳤고요. 저희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의 육군을 다 잘 다녀왔고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러시아 유치원부터 다녀서 러시아 초중고를 다녔기 때문에 그 키이우 외국어 대학교에 러시아 통번역 학과에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한 학기 남겨두고 전쟁이 터져서 저희랑 같이 있다가 2월달에 수도학당 왔는데요. 이번에 3월에 기아대책에서 이제 긴급 구호 갈 때 아빠랑 같이 자원봉사 가겠다 해서 폴란드 국경에 가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왔어요. 저희 아이가 막 믿음이 뜨거운 건 아닌데 이제 그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에 그 사람들이 그런 피난온 과정들을 스토리를 듣고 또 피란초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놀아주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갔다 와서 많은 걸 느꼈고요. 갔다 오고 나서 그 키이우 외국어 대학교 교수님들이 전쟁 가운데도 이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지금 3주 됐고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애가 왔다 갔다 해서 왜 왔다 갔다 하냐 하니까 지금 사이렌이 울려서 위험해서 방공호에 교수님 숨으러 가고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에 왔지만 저희도 그냥 가방 하나 싸가지고 하루 만에 왔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겨울옷 입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불러줘서 가는데 남편 이제 옷을 이렇게 제가 세팅하고 이렇게 이제 사고 나서 제 옷을 이제 사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보냈는데 남편이 몇 시간 동안 전화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지겨우면 빨리 오라고 할 텐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볼일을 마치고 만났는데
뭐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새 옷을 사면 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 우크라이나 우리 집에 있는 낡은 옷이 그립고 그 집이 그립고 새 옷을 사면 너무 기뻐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이 없고 이 울컥하는 마음이 피라민들도 동일하겠다는 마음에 엄청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3시간 떨어져 있었는데 계속 우느라고 저한테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전쟁 터지고 한 3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약간 저희 멘탈도 약간 뭐랄까 약간 패닉 상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경에 갔는데 저는 이제 혼자 숙소에 남겨져 있었는데요. 제가 하루 날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1월 달부터 그 전쟁이 위기가 있어서 제가 올해 FMB 그 우크라이나 이제 지역장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1년 동안 섬기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저희가 줌으로 미팅하고 피신 계획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선교사님들 이제 그런 것들이 1월 달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 안에 되게 긴장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날짜를 잠깐 잊어버렸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피란 온 선교사로서 고국에 와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미안한 마음 때문에 누가 밥을 먹자래도 그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맛있는 줄 모르고 지금 구파발역에 오피스텔에 이제 있는데 거기가 도로변 옆인데 119나 앰뷸런스 차가 막 지나가면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제가 여기가 막 떨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어디 교회 가서 우크라이나 알리는 영상을 이제 먼저 보는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대전에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영상을 먼저 띄우고 앞에서 하셨는데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여기가 막 떨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거기 살았던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은 다 그 난민들에 집중돼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40명 되나요? 50명 되나요? 전체 초교파적으로 저희 FMB 친예교회 선교사는 6가정에 지금 5가정이 들어와 있고요. 한 가정도 이제 곧 5월 달에 들어오실 거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마음으로는 다 울고 있고 다행히 인터넷이 돼서 송금이 되니까 저희가 현지은행 통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한테 구호기금으로 보내주시는 교회나 후원자들이 있어요. 그럼 당장 필요한 그 긴급구호를 써달라고 하면 저희 이제 통장에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현지 저희 통장에 넣으면 저희 현지 통장에서 우리 그 성도들 통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자기도 피난민이면서 또 피난민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매일매일 연락하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님들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정말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슬퍼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잘 충전돼서 준비돼서 저희가 강건해서 이 재건과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그들을 품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그 외상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성폭행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전쟁이 올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복구는 뭐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한국교회의 기도와 또 물질의 후원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민원 선교사님 목요일에 다시 폴란드에 이제 가셔서 또 거기에 도울 어떤 자들이 있어서 쉴터를 이제 마련하고 또 3개월 무비자로 갈 수 있어서 3개월 동안 가시게 되고요. 이제 저는 숙소가 이제 이사를 다녀야 돼요. 저희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15일이면 3개월 이제 살면 또 이사를 해야 돼서 제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저희 아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한 다음에 아들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이 끝날 쯤에 제가 한 달 정도 같이 가서 합류를 하고 같이 폴란드에서 좀 같이 기도하다가 저희가 한 7월 말쯤에 다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또 폴란드에 가서 그렇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잘 돕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질문 네. 있으면 네.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내용들이. 네, 주님께 영광 돌려요. 네.
우리 한 가지만 네네. 더는요. 제가 그 아들의 우울증과 그 유방암 그 겪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저한테 정말 그 레마로 와닿았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그것과 또 이렇게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이요. 대학생 시절에 외웠던 말씀인데 사역자로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사실은 그냥 말로는 위로하는데 이 가슴으로가 안 돼서 참 주님 앞에 죄송했는데 저의 어떤 그런 자녀의 아픔과 저의 질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그 머물렀던 그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추방과 또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 그래서 고난이 그게 유익이라는 거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키면 그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고난 또 저의 개인적인 고난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유익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되어진 것도 있지만 좀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것들도 간혹 있거든요. 뭐 질문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편하게 이야기 몇 분만 나누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싸우는 이유도 러시아에 속해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는 종교 비자가 없어요. 종교에만 있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종교 비자, 저는 지금 침례 교단 비자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종교 비자가 있어요. 아니 아무 데 가서 전달을 되냐고요. 네네. 가능하죠. 네? 우크라이나. 예, 예. 아, 정교회라는 게 있잖아, 정교회. 정교회가 있어도 거기서 정교회는 우리를 이단으로 보죠. 아, 그래요. 이단이에요, 우리들은. 저희 전도해요 대학생들. 네, 우리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조지아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네. 우리는 기독교 천년 역사 니들 100년밖에 네. 안 되는데 네. 무시하죠. 뭐 그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단이니까. 뭐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예. 우리가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잘 나오다가도 오늘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가지 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이단이. 아, 그렇게. 그런 거죠. 이제 그거를 이런 전쟁이 제가요 요번에도 지난번 폴란드 전쟁 나고 10일 후에 갔거든요. 제가 좀 이제 침례 교단 이렇게 단체 톡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가는데 혹시 국경 나와 있는 목회자 있으면 나한테 연락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무도 연락 없었어요. 왜 없나 봤더니 목회자들이 다 우크라이나 내에 있지 안 나왔어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피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도 다 교회를 지키고 거기서 난민들을 돕는 일이라고 교회에 사람들 오면 재워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자유롭게 저- 전도할 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아니 그 정교회도 개신교인가요? 개신? 이제 큰 의미에서는 정교회가 우리랑은 좀 다르죠. 예, 큰 제가 의미. 알기로는 그리스, 러시아 이렇게 동방종교, 동방종교 서방종교. 세 예. 개 있잖아요. 예. 러시아도 좀 다른 거예요?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정교회가 7개 나라가 이 쉽게 말하면 지부같이 있어요. 7개 우리로 치면 총회장들이 있는 거예요. 총회장. 7개 나라가 합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예전에 러시아 정교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독립이 2014년 이 크림반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는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 총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교회는 가장 어떤 교황은 없어요. 정교회는 교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같은 이렇게 총회라고는 하지만 힘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이스탄불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 그렇죠. 총회가 있는 것처럼 거기가 가장 큰 이제 발언권이 세요. 여기서 오케이 하면은 다 오케이예요. 쉽게 말하면 교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개념인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반대했죠. 우크라이나 정교회 분리하는 거. 근데 이 터키에서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분리시켜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 교단이 하나가 교단이 이 달라졌어요. 정교회의 하나의 지부가 생겨진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교회에서도 또 사이드로 나갔어요. 러시아 정교회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역사적. 얘네들 정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규의 옥수더스. 예. 예. 또 하나 질문이 그 사람도 그 겨울에 추운데 막 수영복 입고 침대 탄 그거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러면 저도 몰랐던 건데 사실 진짜 몰랐어요. 뭐냐 그러면 아마 목회자들이 모를 수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정교회의 휴일,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제 휴일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휴일, 공휴일. 그게 다 종교적인 날이 공휴일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한 거 겨울에 얼음 뚫고 물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게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은 날이에요. 그날.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침례 받은 날 생각 안 하잖아. 또 하나, 예수님이 마리아로부터 잉태한 날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잉태한 날? 우리는 사실 잘 몰라. 관심이 없지, 그죠? 저도 잘 몰랐던 거. 그런 게 공휴일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치면 어떨 때는 우리가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의식, 뭐 그런 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또 거기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의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또 교회에서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크리스마스나 예. 네. 부활절. 날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1월 예. 7일이에요. 예. 예, 예. 1월 7일. 이제 달력이 달라서요. 정교회 크리스마스를 또 지난주가 그 정교회의 부활절이죠.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랑 일주일 차이가 있어요.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려요? 정규. 정교회 예배는 그 뭐 성상 성화 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정교회 국가들은 마을마다 정교회 건물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개념이라 교회가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집의 개념으로 그 마을에 작지만은 정교회를 하나씩 세워요. 거기에 가서 기도할 사람 기도하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촛불 켜놓고 그쵸? 예, 촛불 켜놓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그 의식적인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죠. 그 설교가 없이 그냥 아, 설교해요. 예배 시간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설교도 하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가 아니라 거기는 뭐라고? 사제? 사제. 사제. 캐톨릭적 성향이 좀 강하지. 예. 그렇죠.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수영복 여자랑 너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그때 들어갔다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춥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눈이 대학생들도 하얗게 하거든요. 쌓였던데? 건강에도 네, 좋다 그래요. 건강에 좋다래고 네, 어릴 건강. 때부터 해서 네. 괜찮아요. 할머니, 오히려 아줌마. 밖이 추우면 네. 이 안이 더 따뜻하대요. 아, 얼음 밑에. 그래요. 근데 밖이 안 추우면 더 춥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 5가정 아까 우크라이나 FMB에 FMB. 곧 6가정 됩니다. 그 한재성 선교사님이 불가리아의 그 선교사 연합회랑 같이 지금 루마니아 국경에 지금 긴급 구호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네, 근데 이제 비자가 만료돼서 무비자 3달 있을 수 있거든요. 5월 중순에 들어. 그러면 6가정이 네네네. 5월 네. 15일 날 음. 들어. 뭐다 만나도 되겠네요. 저희가 본부 회장님이랑 주민호 회장님이랑 신대일 총무님이랑 5월 26일, 27일에 대전에서 전략 리트릿 해요. 아, 그래요. 한번 다 같이 모여요. 예. 5월 26일. 예. 대전 어디 근교에서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고요. 저희 한번 모여야 된다 해서 좀 같이 위로도 하고 예,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나누고. 모슬렘 거 생각보다 훨씬 낫겠네. 여기가 더 자유롭고 그죠? 우즈벡보다. 이제 자유롭긴 한데요. 이 제가 봤을 때는 우즈벡 사람들이 조금 더 우즈벡은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만났어도 자기네 집에 오라고 그래요. 관계, 관계. 아시아 마음도 점서예요. 빨리 열어. 오. 아시아 점서. 그런 좀 친함이 있어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한 사람들이 인형을. 약간 이제 우리를 치면 서양식인 거예요. 우리는 동양식이고. 그럼 우리 우즈벡에서는 같이 만나서 오라고 그러면 가면 되고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학생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봉사를 해줬어요. 대학생들이 우리 부부 2명 있고 3명이 이렇게 있는데 아유 고맙다 내가 저녁에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가서 다 먹고 났더니 대학생들이고 이제 청년은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거 우리가 돈 낼 수 있어요. 영수증은 우리 둘 거 따로 빼고 각자 빼가지고 각자 계산을 해. 한국은 일반적으로 어른이 봉사해. 내가 사줄게 그러면
관계 중심. 말에 저 젊은 애들은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딱 구분해. 더치페이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만났는데 친한 척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특히 한 2년 동안 지켜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들이대면 싫어하는 그거는 거지. 신뢰. 네, 신뢰지. 그러니까 근데 저희 이제 아시아 사람은 왜 이렇게 냉정하지?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 딱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즈벡에 있다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냉정했는데 지금 10년 살아보니까 훨씬 명쾌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생각 안 해도 돼요. 나 싫다면 아예 싫은 거구나. 그렇게 오케이. 그럼 그 다음 같이 일하면 되는데 동양 사람은 속을 모르잖아. 속을 몰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면 막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막 삐져 있고 그러는데 거긴 그런 거 없어요. 러시아 우리 갔더니 이 사모님처럼 말씀하시죠. 네, 그거예요. 예. 그쪽 유럽 사람들이 다 그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문화나 뭐 민족성 이런 건 어때요? 문화적인 거는 비슷하시면 되고요. 민족성도 또 비슷해요. 또 전혀 다르다 할 수 없는데 지금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위성국가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지. 이거 단독된 나라로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토에 가입하는 게 이게 사실 절대적인 거죠. 나토에 가입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총이 말 그대로 국경선에 나토와 러시아가 대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뭐 보면 북유럽의 스웨덴하고 뭐 그쪽에 러시아 국경 맞대는데도 나토에 가입 안 했었어요. 왜냐면 뭐 러시아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유럽에 잘 살면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여기 자기네들 나토 가입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전쟁의 원인이 예. 나토에 가입하려고 자꾸 예. 예. 선제적으로 예.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소련의 부활이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자체가 이 분비가 안 되니까 나토가 있어야지 자기네도 나름대로 보충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 러시아 사람들하고 우크라이나 사람 비교하는 거는요. 러시아 사람은 되게 차요. 좀 말할 때도 차인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되게 온화하고 좀 평화로워요. 근데 생긴 거는 아주 거의 비슷해서 저희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 러시아 사람이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우리로 좀 남북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도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자기네 작은 아버지가 러시아 군인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우크라이나 군인이야. 이 사람들이 같이 전쟁에서 친척끼리 싸운다 같이 보시면 돼요. 참 그런 관계가 많은 안타깝죠. 거지.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중립국으로 처음에 뭐 핀란드나 이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중립국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반대를 하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반대를 하나 나는 이해를 잘.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보장을 해라.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딱 독립됐을 때 91년에 독립했거든요. 딱 독립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핵 보유 국가였어요. 핵무기. 왜냐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그 핵무기가 있었어요. 독립되니까 다 우크라이나 거가 됐잖아요. 미국, 러시아 다음에 우크라이나였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 핵무기를 해체하고 그러는 거 미국이 해주고 가져가는 거 러시아로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헝가리에서 이 조약을 부다페스트 썼어요. 조약을 우리 맺었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준다. 영토 보전. 네. 그게 러시아예요, 하나예요. 그 한 나라가. 근데 러시아가 크림반도 뺏어갔잖아. 뺏어갔잖아. 돈바스라는 분리지역 있잖아. 그 조약이. 우크라이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이에다 사인하는 거. 예. 네. 그거 갖고 있으면 이렇게 안 당했어요. 지금 안 그렇죠. 당했죠. 우크라이나가 또 그 천혜 자원들이 지역에 많죠. 좋은 땅 아니에요? 이제 자원이 많은 거 떠나서 우크라이나가 좋은 거는 그냥 뭐 땅을 안 파고 밖에 나와 있는 밀만 심고 해바라기만 심고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축복받은 나라라는 게 뭐냐면 밀밭이 있고 해바라기가 있는데 지금 7월 중순쯤 7월 중순이면 끝에 여기가 다 해바라기 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끝이 안 보여.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7월 둘째 주. 아니 5시간을 달려도 평양.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겠네. 기름 하나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 먹는 거. 해바라기 씨 그거 다 거기서 나는 거예요. 지금 다 대단하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 전쟁에서. 파종도 못 러시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네 입장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해야 예, 되는 험난. 거야. 우리나라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침몰되잖아요, 이들이. 예, 예. 침몰이 됐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독도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인기 지금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후대에 일본은 갈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해야 나중에 자기네 나라를 거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독도를 일본이 안 버려요.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그런 외교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독도를 저기 뭐 일본 땅으로 표기했다고 뭐라고 하대 또. 동해를 일본해라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일본하고 가까워요. 그냥 우리가 가서 보는 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스시. 스시가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 스시가 아니래. 그렇지만 스시집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본어학과랑 한국어학과가 95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같이 좋은 대학이 셰프첸코 대학이라고 수도에 있는데 그때 일본어학과랑 한국어학과가 있으면 여기는 미달이 됐대요, 한국어학과는. 그리고 일본어학과는 막 미어 터지는데 일본에서 엄청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이 한국어학과 우리 교민 교수님이 부러웠대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한국어는 막 미어 터지고 일본어학과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마 90년대 이럴 때는 그 일본이 더 인기가 있고 좀 많이 밀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는 러시아랑 친해지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구소련 무너지면서 우린 러시아랑 친하고 수교는 91년도에 우크라이나랑 한국이 맺었는데 별로 뭐 교류가 없었어요. 그냥 수교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지원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일본에서 제가 놀란 게 키우시 그 수도에 경찰차를 600대를 지원해 줬어요. 일본 차로 경찰차를. 근데 한국 정부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차 600대를 나라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런 것들을 글쎄 한국이 무역을 많이 하나 봐요, 일본하고.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차를 안 보냈지만 최고의 선교사 김민우 선교사. 할렐루야. 이야. 600대하고 비교될 수 없잖아. 아멘. 그런데 지금 거의 차. 결론 났네요. 이게 키포인트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런